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하면서 코스피는 26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동안 AI 모멘텀을 등에 업고 증시를 이끌어왔던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흔들리니까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낙폭이 커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지수 반등에 대한 믿음은 좀 굳건한 것 같은데 일단 조정이 길어지는 분위기여서 이거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경주마 기수를 통해서 자세한 시장 진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많이 올랐고 일부 조정에 불과하지만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데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약세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장 이틀 연속 조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실 미국의 하락폭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선방을 했지만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섹터 또는 종목에서 매물 맞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 시장은 박스권에 있지만 경계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 때 나스닥 기준으로 한 2.2% 빠졌고 네. 그 다음 월요일 날 1.2%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3.4% 빠졌죠. 네. 나스닥과 그리고 선두에 있는 길주 위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우리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동조하면서 빠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 동안 우리 시장을 잘 보면 종가로 볼 때 월요일 날은 금요일 날 크게 빠진 것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0.35%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0.57% 빠졌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의 흐름은 견조하다. 그것은 투자 심리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감은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2차 전지로 올리면서 지수 방어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조선주가 올리면서 이제 지수 방어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섹터가 지수를 방어하는 동안에 나머지 전반적인 섹터에서 매물을 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 내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여전히 시장 내에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은 좀 탄탄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정이 길어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심이 그래도 지난해와 달리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심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도 이제 미증시가 이거래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보면은 지수는 이제 11선을 코스닥 찍고선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는데 한은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했습니다. 이제 3.0에서 이거 2.75로 금리 인하 결정했는데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한 것들이 증시일 때 호재로 반영된 것으로 일단 보고요. 미국의 그 경기 둔화의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는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비롯해서 금통위에서도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좀 추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버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때는 그 금리 인하를 못했던 이유가 환율 때문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지금 강달러의 기조가 좀 약해졌습니다. 네. 4월 아마 초까지는 이런 강달러 흐름, 그러니까 약달러 흐름이 이어질 거로 보는데 그 이유가 그 베센트 장관이 그 무역대표부에다가 그 4월 1일까지 그 상호관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제 달러 이외 원화라든가 다른 나라의 통화가 좀 약세로 갈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 초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지금 꺾인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최근에 엔화 강하지 않습니까? 위안화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좀 다가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마 3월 달까지는 어떤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견정 흐름이고 제가 꼭 체크해 보는 게 있는데 그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를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신용 잔고가 17조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고객 예탁금이 54조 9,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신용 잔고를 고객 예탁금으로 나누면은 3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40% 육박할 경우에는 이게 좀 고점 신호가 나타나고요. 30% 하회를 할 경우에는 저점 신호가 되는데 지금은 32% 정도니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약간 수급의 변화가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2,27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해서 누적으로 선물이 매수 전환됐는데 네. 오늘 다시 매도 전환됐습니다. 577억 정도 매도 전환돼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된 상태라서 요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섹터별로도 그 MS를 필두한 그 AI 공급 우려가 나타나면서 좀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주가 좀 하락에 나타난 반면에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 중국 선박 규제 가능성 나타나면서 조선 섹터들 뭐 아까 말씀하신 분 강했고 금통위 금리 인하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3월 4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후로 하락을 했던 자동차라든가 2차적인 섹터의 하락이 오늘 나타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뭐 엔터 음반주 이런 강한 것들이 모든 섹터들을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 없는 하락과 상승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간접적인 영향은 미장의 부진이 좀 그 배경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투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만 보면 투심이 아직 괜찮지만 미국 기술주들로 많이 쏠려 있던 투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의 동조화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고 말이죠. 네. 일단 좀 더 넓게 보자라고 했을 때 매크로 단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포감에 좀 오늘 장을 좀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근데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미국 달러의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번 주 금요일처럼 얘기 나왔던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S의 공포 이런 건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MS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AI 내러티브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크레이가 간 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흔들리긴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또 다른 흐름이거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견고하게 잘 버텼고 SK 하이닉스도 2%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중심인 네이버는 또 상승으로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엔비디아의 컨커를 다 들어보고 이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AI 내러티브의 크랙이라든지 이제 끝났다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실적 네. 발표를 앞두고 가타부터 결정을 내리기는 아직 좀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될 게 많이 있다. 네. 경계 심리가 아직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딥시크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네. 이제 딥시크발로 해서 이제 GPU를 이제 비축하는 이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 주려면 결국엔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와 젠숭왕의 이제 컨컬 내용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이미 이제 AI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은 예전에 이제 미국 혼자만의 이제 그런 구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리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군비 경쟁하듯이 쌓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내러티브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환경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성장률도 생각보다 많이 낮췄어요. 일단은 금리를 내렸다는 측면은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일 것 같은데 환율에는 좀 부담이고 이게 정반합의 원리로 뭐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환점을 두느냐 이제 문제인 거죠. 지난 1월에는 환율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동결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워딩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 워딩 하나는 이창현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나라의 1%대의 성장은 한국 실력이다 이게 네.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요. 우리나라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만 의지해 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간 상태에서 1%의 성장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글로벌리 기관들을 보면은 한 1.7%에서 1.6%로 올해 우리 한국의 GDP 성장률을 하향했거든요. 네. 좀 높게 보는 데가 UBS고 1.9%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런 데는 1% 정도예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 평균적으로 한 1.6%, 1.7%로 본다라는 얘기고 그거보다 더 낮게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낮게 봤다라는 얘기는 지금 오늘 워딩으로 보면은 정치적 노이즈가 있고 내수 부진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상당히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의 그 경기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고전하는 속에서 환율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것보다도 어떨 때는 환율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환율보다는 경기 하방을 막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좀 한 상황이고 네. 거기에 이제 추경까지도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방점을 두고서 오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게 금리를 우린 낮추고 미국은 아직 좀 천천히 낮추겠다라는 기조를 최근에 보였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나네. 그러면 이제 결국 한국 같은 위험자산 시장보다는 금리 조금 더 높게 상대적으로 높게 주는 미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자금 이탈을 걱정한다라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뭐 그런 뭐 영향이 오늘 있어서 뭐 외국인들 좀 팔긴 했는데 제가 아까 오늘 조금 더 컸죠,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연초와 달리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약해졌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엔화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고 위안화다란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네. 12월 달부터 한국 지수가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G2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그 8월인가부터 계속 여전히 상승세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이 지난해 9월부터 돌아섰고 이것도 네. 지난주 같은 말씀 드렸는데 일단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하방 위험 확실히 적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이제 각국의 만약 환율이 우리는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는 자칫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위안화라든가 엔화 다 마찬가지라서 4월 1일 전까지는 이 달러 강세로 가기가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못하면은 이후로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느니 이제 잘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특히 경기 부양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그래도 미증시에 비해서 견조하게 마무리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좀 주도할 만한 섹터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힘이 빠졌고 반대급부로 뜬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네, LK캠 이게 신규 상장을 했는데 180% 오늘 상장 올랐고 이게 순환매 차원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한 투자금들이 신규 상장 쪽으로 쏠리는 것인지. 사실 이제 신규 상장 주식들의 움직임은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유통 물량이 적다라든지 확약 물량이 좀 이제 뭐 뒤로 밀려져 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막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만한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약간 뒤숭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럴 때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더 수급이 쏠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여러 구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 주목하실 거예요. 다음 달 말부터는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것도 최근에 금융당국 수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거 전 종목에 걸쳐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죠? 자, 걱정은 이거죠. 공매도가 재개되면 우리 시장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예전에 전산화 되기 전에 공매도 그 개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시장이 다시 어쨌든 열리는 건데
기대 반 두려움 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대 반 두려움 반이라고 했는데 기대 반은 어떤 것이죠? 뭐 이제 정상적인 다른 시장에서도 갖고 있는 공매도 기능을 이제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대 반이라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려서. 줄일까요? 저도 그러면 기대 한 20%, 무려 80% 이렇게 좀 조정을 이제 할까요? 기대라는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그게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롱션 펀드들도 그렇고 그리고 해지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기대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유동성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다시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면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 또는 일부 섹터, 일부 종목의 충격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에 비해서 그동안에 꽤 오랜 동안 이번에는 한 7개월 정도 금리가 네.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차익 공모회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잔고를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했던 상환 기간이나 뭐 담보 비율이나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이랑 다 똑같이 해주겠다 이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주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3월 31일부터 다시 공매도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은 유동 개선 또는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데 네. 일단 최소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건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 시장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섹터나 개별 종목에서는 사실은 걱정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에는 특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사실은 우리가 맨날 저평가 하지만 코스닥은 고평가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에서 볼 때는 코스닥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과거에 그 보면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공매도 시행하고 나서 1개월 또는 3개월 수익률 이런 이제 요즘에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은 첫 1개월에는 코스닥 영향을 다 받았어요.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완화되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시 원위치했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황에 따라 다 달라요. 수급도 다르고 이후의 방향도 좀 더 다르긴 하지만 일단 현재 시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건 추후의 문제이고 이 제도 자체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체 시황 전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오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아니었다, 과거에 보니까. 네. 그런데 종목이나 섹터별로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고평가라고 인식되는 소위 고밸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들은 이제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상당 부분 회의를 하면서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고 많은 부분들이 바뀐 상태, 특히 이제 전산화된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는 막연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 아까 박 이사님께서는 이제 특히 코스닥, 특정 종목, 특정 섹터가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이 뭐가 될까? 이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지금 그 전에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었던 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 해서 그러면 350개만 되지 않았습니까, 공매도가? 네. 이게 전 종목이 이제 된다 그러면은 뭐 공매도도 좀 수급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코스닥 150이랑 코스피 200 종목만 공매도 치는 게 저는 너무 불합리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공매도의 그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의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우량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게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종목인데 그 종목들만 공매도를 친다. 너무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종목 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공매도에 그 전에 되게 반대를 했던 입장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반대했었던 거는 주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불법 공매도를 얘기했던 것이고 맞다. 집회도 나가셨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괜히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많이 바뀐 상태에서 재개되는 예. 거니까요. 다 그래서 이제, 털어버리고. 전 종목의 한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23년도 사실 10월 달쯤에, 그러니까 네. 그 12 연말쯤에 이미 좀 운을 띄었었어요. 전 종목 할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게 그 정부에서 전 종목 공매도 준비하는구나라는 게 23년도 12월쯤에 이미 나온 상황이었고 예상했던 바였고.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공매도 지에서 개선을 너무나 잘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개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봐서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종목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게 소위 특정 섹터, 특정 분야에 과열될 수 있는 그 공매도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들을 완충할 수 있는 오히려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보시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공감을 많이 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런 그 보완 제도도 같이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이거에 대한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가 너무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크거나 이러면은 뭐 그 다음날 이제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보완 제도도 같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우리 백 부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뭐 공매도로 인해서 지수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예, 일단은 이제 지수 단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지수들을 본다라고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이제 우리나라, 독일, 중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작년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혼자 파죽지세로 이제 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세 개의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푸는 국가들이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환율도 그 흐름에 맞춰서 좀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뭐 지수가 뭔가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네. 공매도로 인해서 까먹었잖아요. 네, 공매도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섹터라든지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공매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식 선물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선물 쪽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밸류가 많이 차서 이런 주도 섹터들에서 이제 공매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주도 섹터에 또 주도주에서 또 많이 나오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 2등주나 3등주 쪽으로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2009년이라든지 2011년, 2021년도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그런 흐름에 좀 뭐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흐름대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네, 그 공매도 전면 재개가 국내 시장의 악재냐 뭐 호재냐 요런 관점에서 보면은 악재보다 호재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사실 공매도 이거 자주 재개를 안 해서 우리가 자칫 그 FTS에서 우리가 선진지수로 분류돼 있는데 여기서 탈락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지난번에 그래서 그 FTS 그 선진지수 그 리밸런싱 할 때 네. 경고 받았거든요 공매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리밸런싱 되는 날짜가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4월 1일 안 하고 3월 31일 하는 거지만은 4월 초에 지금 FTS 선진지수 리밸런싱을 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짜에는.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재개 시점을 그쵸? 잡았다는 예,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악재보다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호재 쪽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공매도 부분 좀 한 가지 저도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면요.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시장은 선진지수의 FTS의
선진 주식에 남아 있을 부분 또는 MSCI 선진국 주식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패시브 자금을 운영하거나 롱숏 펀드를 운영하거나 이런 대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쪽에서 더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또 이 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공매도를 어떤 데 많이 하냐면은 좀 먼 성장주 있잖아요. 또는 단기 급등한 것들. 그러니까 고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지금 따라오지 않은 먼 성장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주매도이지만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투자라는 개념에서 볼 때 지금은 당장 이익이 나지 않지만 이후에 성공해서 그 기업이 이 기술로 인해서 이 서비스로 인해서 성공해서 또 이익이 뒤따라오면서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걸 내가 참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성장해내는 과정 속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기관의 입장하고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다르다고 표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 투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공매도가 정말 미운 거죠. 그래서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요. 공매도로 수익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무한대의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하지 않고요. 주로 제가 예전에 할 때 이렇게 많이 보면은 단기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뭐 30% 50%씩 뜬 종목은 일단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낙폭이 크면 저가 매수 하듯이 일단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처럼 물론 그게 순기능이에요. 과거처럼 비정상적으로 막 급등하는 경우를 막아내는 이제 순기능이 좀 되긴 하죠.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올라가던 주식이 공매도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공매도가 들어옴으로써 주가 움직임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이제부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이나 섹터는 1차적으로 이제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이제 좀 각인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2차 전지 섹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흐름이. 왜 그러냐 배경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배터리 최대 전시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 배터리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인터 배터리가 개막하기에 앞서 다양한 기업별로 인터 배터리에 전시할 물품들의 어떤 특징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터 배터리 개막 앞두고 괜찮죠? 네, 보통 이제 인터 배터리 개막을 앞두고 이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네. 거기서 이제 주요 나오는 키워드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한 반등세가 항승이 나오고 그리고 인터 배터리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제 그 혁신적인 뭐 제품이라든가 이제 멘트 나왔을 때 네. 또 그 인터 배터리에서 보면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네. 지난 주말에 가장 뉴스가 많았던 걸 제가 인터 배터리 관련된 뉴스를 계속 다 모아서 보니까 제일 많았던 게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였습니다.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46 시리즈, 뭐 4680, 4695, 46120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삼성 SDI는 그 50A 그 고전압, 초고출력 원통 배터리 이런 게 있었고 SK온도 그 원통 배터리 실무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금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인터 배터리 이렇게 참여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소재라든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 장비 설비들을 하는 기업들이 어제 전일에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세가 나타났고 오늘은 그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반대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월 다음 주 수목금인데 3월 5일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배터리 그 유럽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그 액션 플랜이라 해가지고 네. 전기차 그 증진을 위한 그런 방안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럽 시장은 그 전기차 시장에 이제 기업
기업의 한 6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의 60%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그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 100% GV 구매를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유럽 제조업체들한테는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 GV를 100%를 2030년까지 구매를 하도록 하게 되면은 지금 그 CO2 배출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될 그런 그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의 그 목표량을 절반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이 짧아요.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3년이나 4년 정도인데 네. 이를 다시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유럽의 한 700만 가구한테 싸게 전기차를 2035년까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플랜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차량 에코스코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유럽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라든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주가에 특히 이제 유럽에 공장이 있거나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좀 강할 수 있다 이런 좀 관점도 있으니까 네. 3월 5일과 인터 배터리 시즌에 나오는 뉴스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인터배터리 같은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2차 전지 분야의 기술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향후 몇 년 안에 우리가 어떤 배터리를 실제로 쓰게 되고 뭐가 대세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게 되잖아요. 백 부장님은 좀 어떤 뉴스 주목해서 지금 보셨어요? 저도 아무래도 46파이 쪽이 제일 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46파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통용의 그 지름이 46mm가 46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높이로 이제 해서 그 뒤에 두 숫자가 붙는 건데 사실 21파이보다는 지금 뭐 2배밖에는 안 커지는데 이게 출력단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5배 이상 고출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생산을 해왔던 회사가 테슬라였는데 이 수율이 정말 안 나왔단 말이죠. 지옥의 수율이다라고 얘기할 네. 정도로 정말 수율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아니면 삼성 SDI가 됐든 정말 높은 수율로 해서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4680이나 이런 사륙 관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크기에 네. 따른 효율성을 우리가 보는 거고 네네. 전고체는 그 안에 액체인지 아니면 네. 고체와 액체의 중간 단계의 물질을 써서 배터리를 만드는 건지 네네. 그거에 따라서 수명이나 아니면 뭐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네. 다 차세대 배터리의 그 방향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46파이 쪽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액체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고체 단위로 가다 보니까 네.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냥 기존에 보여줬던 뭐 밀도랑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구단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생산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이 이제 계획이 잡혀야지만 이거를 현실화 됐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거는 약간 생각의 전환인데 큰 배터리보다는 좀 작은 배터리를 보는 게 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커야 좋은 거 아닙니까? 커야지 좋고 이게 자동차라든지 이제 로봇에 이제 들어가면서 엄청난 이제 혁신을 일으킬 건데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소형 전고체 이제 배터리 부분의 기술 트렌드를 본다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소형 전고체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AR 글라스가 됐든 우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봤을 때 무조건 뭐 자동차를 본다고 이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예.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좀 소형 전고체 단으로 보는 것도 그러면서 뉴스 플로우를 모아가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조사하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를 했으면 하는 사실 AI도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으면서 폭발한 거 아닙니까 잠재력이. 네. 이 잠재력을 터트릴 만한 네. 이 한국 기업의 비밀 무기가 이번 인터 배터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반도체에서는 그걸 못 쫓아갔고 그래서 올해 좀 좋아진 거는 딥시커 나오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랬던 것처럼 2차 전지에서 물론 우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침체기를 겪는 동안에 중국이 많이 쫓아왔고 네. 이걸 이제 따돌릴 만한 어떤 것이 나온다면 정말로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2차 전지 얘기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의 상승이 인터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서 이벤트발로 나오는 뉴스에 의해서 반등한 거냐? 이벤트빨이냐? 예, 아니면 이대로 저점을 찍고 이제부터 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 드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그게 상당히 고민인 것 같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냐?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왜 반도체 얘기할 때도 그랬고, 자, 이 정도 되면 이건 저점 찍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쯤에서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2차 전지는 특히 작년에 몇 차례나 그런 수김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지의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은 이벤트성으로 올라온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의 폭과 수급을 보면서 이게 저점 확인이 되는지를 부가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분명히 이번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나 아니면 수급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나 2차 전지의 악재들이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저점 찍고 이제부터는 뭐 계속 추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뉴스를 잘 보면요. SK온이 미국 공장에서 닛산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네.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도요타용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만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이런 뉴스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이벤트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 주가가 떴는지 약간 헷갈리는 정도로 요즘에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것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가만히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글로벌리 특히 지금 닛산이나 뭐 도요타나 이런 일본 메이커들을 얘기를 했지만 글로벌리에 있는 완성차 메이커들이 미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배터리를 갖다 쓴다라는 플로우예요. 이 플로우들을 잘 보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그 기업들이 무난하게 공장을 잘 짓고 라인을 잘 해서 이 상태에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우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 플로어로 간다면 상당 부분 고전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트럼프의 정책이 이것을 얼마나 제동을 거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익혀지는 부분입니다. 이차원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뭐 그 인터배터리라든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이벤트로 인한 반등이 주가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업황 자체를 보면은 그 실적 기준으로도 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1분기도 여전히 적자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뭐 LNF 같은 경우도 3분기 정도 돼야지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한 2분기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까지도 여전히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수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이후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 오늘 1월 달 거 나왔는데 36% 성장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6% 성장 나와서 1월 달 출발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 환경은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특히 이제 ESS 쪽으로도 성장세가 이제 그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4분기부터는 엔솔에서도 ESS 배터리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여러 번 나은 측면이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업황이 돌아가는 시점은 좀 2, 3분기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가에 반등이 나오지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지난해 이제 4분기 때도 말씀드린 게 지금 그 제가 미래에셋증권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그 업황 그 업황도가 있거든요. 그게 그 분기별로 화살표로 PQC를 표시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보니까 1분기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까지 보릿고기가 예상이 되니 2차 전지만 가만히 고집해서는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뭐 바이오라든가 방산이나 다른 섹터로 좀 일부 포트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2차 전지만 고집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버거우니까 만약에 뭐 내가 27년까지 그냥 눈 감고 버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꾸 소외된 걸 보면서 괴로워하실 거면은 아직까지는 좀 포트를 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2, 3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주가의 반등은 좀 더 기울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 부장님,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이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뭐 테슬라 앞서 얘기했지만 배터리 내재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거기에 대한 비전을 내놨고요. 네. 이 갈수록 이런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 거의 경계선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도 사실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때 네. 나중에 완성차 업체들한테 배터리 능력까지 더해서 밸류에이션을 네. 측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냐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시대를 연 게 이제 BYD죠. 그러니까 BYD, 네. BYD가 사실은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면서 사실 이제 원가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고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저가형으로 이 부분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시장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이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제 도요타도 지금 파나소닉하고 합작법인 된 이제 배터리 회사 합작 회사 지분을 다 100% 걷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좀 약간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제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멀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은 거의 대부분 R&D 센터에 대한 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또 다른 회사들처럼 그렇게 갈 것이다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쪽 부분으로 해서 M&A라든지 뭐 이런 뭐 혹은 뭐 자체적으로 엄청난 전고체 배터리 안정성이 높고 수율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자체적인 또 캐펙스를 또 증가할 수 있겠죠. 이런 뉴스 플로우를 모아가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칩도요, 이사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각 빅테크들이 기획을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그걸 위탁을 생산을 하잖아요. 네, 뭐 팹리스 말씀하시는 팹리스 같이. 그럼 이제 만약에 완성차 업체가 그런 배터리에 대한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고 자사의 자동차에 최적화된 그런 배터리들을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들한테 만들어줘라고 맡기는 이런 분업 체제도 그려볼 수 있는. 한테 사실 그거 원래 하던 겁니다. 그게 그 배터리가 그 배터리 업체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그 신차 나오기 5년 전에 완성차 업체랑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 그런 거라서. 근데 지금은 주도권이 이제 아무래도 네, 개발 다만 이제 설계 쪽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가 뭐 UAM이라든가 뭐 드론 등등 특히 이제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로보틱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터리에 대한 설계 능력이 필요하고 그 완성차가 전기차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양산을 해야 되고 수율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배터리 기업 그 완성차 기업들이 공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산도 안 났고 그래서 네. 그런 그 팹리스 형태로 그 설계를 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SK 온에다가 배터리 생산을 맡긴다든지 엔솔에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GM이라든가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쉽지는 않죠. 테슬라도 직접 생산을 하려는데 잘 안 돼서 뭐 전극을 엔솔한테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가고는 있는데 네.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게 또 그 배터리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이런 식의 그 어떤 스펙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형태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배터리 업계의 미래 변화상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번 인터배터리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오늘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알령 해제 다루긴 했는데 이 기대감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관련 섹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사님, 한알령 해제 기대가 많이 기다려왔었나 봐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날 주가 잘 보시면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밑으로 좀 다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완전히 기대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뭐 게임이나 엔터니, 화장품이나 막 이런 게 급등하고 면세점 급등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한한령이 생겼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7년인가요? 7년 그때 그랬지 사드 않습니까? 배치 확정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기술과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들은 상당 부분 개발되고 게임도 개발되어 있고 화장품도 많이 올라와 있고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정도의 그 정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정도의 호황을 누릴 수 있느냐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네. 면세점 옛날에는 소위 그 보따리에 가서 왕창 사가지고 가고 막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한한령이 풀렸다고 해서 그만큼 사가지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처럼 그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집값가 막 움직이면서 급등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한령이 해제된 부분은 우리 시장에 그리고 그 뭐 게임, 화장품, 면세점, 뭐 엔터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때 게임, 화장품, 면세점 이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 그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엔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터는 그들이 우리를 그만큼 그 사이에 많이 쫓아왔느냐? 아니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성장해 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게임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중국이 예. 일부분 우리를 추월한 상태인 예. 거고 화장품도 내재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예. 다만 이제 엔터 같은 네. 케이팝 연예인들, 뭐 케이팝 컨텐츠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아직 우리가 예. 경쟁 우위에서 만약에 한한령이 풀리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축소해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냉정함을 유지하고 이 한한령 해제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백 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한한령 해제 분위기를 좀 더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중국 현지의 입장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극진히 예우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면담 시간이 뭐 15분 정도였는데 그 2배 이상을 면담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왔던 플로어가 중국의 유명한 그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영상을 남겼고 그 부분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 올리게 되고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한령이 해제됐다라고 해서 뭐 과거와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과거에 올랐던 애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엔터 주식들이 뭐 비싸긴 한데 여전히 비싸기도 하지만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엔터 주식들 뭐 JYP도 있고 뭐 YG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I 쪽을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쌈지 엔터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쌈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치 티니핑이라는 IP를 정말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으로 완전히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 부분에서 MD 상품들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좀 작은 기업이지만 강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시간 없는데 빨리 네, 좀 그러니까 짧게만. 생각이 좀 반대라서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저는 한한령 해제되기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한한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제될 것도 없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이 지금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인민들이 모이게 하는 거. 근데 이런 콘서트 이런 것들을 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터주들은 그런 한한령 기대감이 없어도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추 나올 때는 체크하고 다시 눌리면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클로징은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경주만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